동란의 순간 신앙의 열성자들 그 이야기 여기는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 일단은 약간 감을 다시 잡도록 하지요. 제일 첫 페이지 다시 펼쳐봅시다. 제일 첫 페이지 다시 펼쳐보고 해가지고서는 1번 나오는 게 이제 뭐 17세기 시작, 이제 15세기, 16세기라고 하는 1500 뭐 하는데 이반 그로즈네가 죽은 게 1584년 뭐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제 서서히 그냥 뭐 절정에서 그냥 거의 곧바로 약간은 그냥 내려앉다시피 뭐 그렇게 됩니다. 이반 그로즈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죽기 3년 전에 황태자도 자기가 뭐 자기 손으로 죽인 셈이 되고 남겨진 아들 표도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제위는 물려받으나 이제 뭐 병약하고 그래서 가지고 별다른 큰 영향력이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물려받은 제위의 이제 그 표도르의 이제 처남 즉 이제 부인의 이제 오빠 되는 보리스 고드노프라고 하는 이제 고드노프가 일종의 뭐 수렴청정 즉 이제 뒤에서 이렇게 그냥 정치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는 그렇게 있다가 표도르의 이제 동생 이 드미트리라고 하는 인물이 죽으면서 이제 혼란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또 1600년 넘어와서 3년 연속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민심이 그냥 아주 흔들리게 되고 뭐 그런 와중 보리스 고드노프도 갑자기 죽고 1605년 그러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그냥 아주 그냥 뭐 혼란이 그냥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죽었다던 9살에 그냥 소년으로 죽었다던 그 드미트리가 뭐 되살아난 것처럼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또 그냥 드미트리가 다시 뭐 부활했다 이런 이제 하면서는 이제 뭐 참칭하는 사칭하는 인물도 등장하고 또 그런 사칭하는 이제 인물을 등에 업고서 외국 세력도 막 밀려들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 대귀족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이익을 위해서 또 움직이게 되고. 뭐 엄청난 혼란, 그건 뭐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는 그냥 동란의 시기, 스무드노의 브레미아 또는 뭐 빌리카의 스무우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종식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라고 하는 로마노프 왕조라고 이제 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그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올해가 마침 혁명 100주년인데, 그래 고맙습니다. 혁명 100주년 해가지고서는 이제 1917년 무너질 때까지 뭐 이제 300년 조금 더 넘게 지속됐었던 이제 그 로마노프 왕조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17세기 시작과 동란의 시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흔 2번 나오는 게 교회 개혁과 구교도 분립화 등등 나오는 게 이렇게 왕조가 새로이 개창되고 난 뒤 뭐 어디나 그렇지만은 사실상 키예프 루세 시대의 문학과 비교해 볼 때 모스크바 공국 시대,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의 문학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전통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이었어요. 키예프 루세 시대 때의 문학은 자신들이 전통을 세워나가는 문학이었다고 하면은 최초의 시기에 그 키예프 루세 300년의 역사가 이제 몽고 타타르의 침입과 지배로서는 뭐 이제 투절되었고 뭐 사실 뭐 240여 년가량 그 두절된 자신들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정통성을 다시금 복원하고 되살리겠다. 그게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의 뭐 가장 이제 뭐 최고의 과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많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였었던 게 이제 모스크바 뭐 공국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왕조마저도 그냥 여지껏 한 600년가량 이어져 오던 류리크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자 러시아 사람들 약간 그렇듯이 더더욱 이른바 일종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타타르의 지배 동안에 이러저러하게 사실상 이제 우리 러시아인들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종교가 많이 더럽혀졌다. 그러니 우리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처럼
우리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다시금 더럽혀지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위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총대주교라고 하는 이른바 그냥 교회의 수장, 그 다음에 또 역시 그와 보조를 이제 같이 하는 자르. 그래서는 이른바 교회 정화 운동, 뭐 그런 것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불분명하고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류에 의해 내지는 타타르의 침입과 지배 그들의 흔적에 의해 이게 왜곡되었고 더럽혀졌고 한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존재하는 그리스 시대 때의 문헌에 의지해 우리의 이른바 러시아인들의 신앙을 다시금 정화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한마디로 그냥 교회의 지배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에서 아래로 그렇게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반 민중 내지는 저기 지방에 있던 이제 중하위 성직자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며 또한 역사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아무리 총대주교라 할지언정 왜 당신이 인위적으로 조상 대대로 여지껏 전승되고 있는 우리의 이 고유한 믿음을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서는 누가 그렇게 당신에게 그러한 이른바 권위와 자격을 부여해서는 그렇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또한 뭐 이제 평범한 중층, 하층 성직자들, 지방의 사람들로부터서는 이제 이해를 받지 못하고 반발을 사게 되어서는 교회 내부에서 뭐 충돌, 알력 등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단순한 그냥 미스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서로 간의 약간의 오해 내지는 사실은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그냥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해석하고 저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 정도의 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은 그러한 갈등이 꽤 크게 확산되었어요. 그래서는 나중에 이르러서는 마치 중세시대 때의 마녀재판을 하듯이 교회로부터의 권위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심히 불경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로 공식교회 위로부터의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른바 이단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바로 이른바 총대주교 니코온이라고 하는 인물과 공식교회라고 하는 저들이 일종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안티그리스도, 반그리스도나 다름없는 사탄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심하게 부딪힙니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부딪히고 결국은 물론 비대칭이에요. 한쪽은 크고 세력도 강하고 공식적이고 뭐 어쨌건 정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른바 이 공식 종교로서 남게 되고 또 한쪽은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단의 무리들 옛날로부터 이른바 이제 그 종교개혁적인 조처에 반대했었던 지방의 사제들, 중하층 민중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종교적인 순환도 심지어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17세기 중반 사실상 둘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른바 교회 분열,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사회, 오늘날까지,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사진들 몇 장 봤었잖아요. 21세기 새로 생겨나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 간 민족 통합으로 21세기에 이해할 정도로까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 러시아에서 종교로 인해서 분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시대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혼란의 시기, 이제 그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중반 러시아 사회에서 그냥 아주 그냥 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팽창을 또 하고 있었어요.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도 팽창하고 동쪽 저 시베리아 쪽으로도 팽창하고 그렇게 하면서 17세기 러시아는 이제 사회 내부의 그러한 이제 결속, 단결, 뭔가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와해되어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냥 등장하게 되는 가장 저명한 17세기 러시아의 한 문화학자는 이런 말로도 17세기 러시아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다슈니비에크, 문트라고 하는 게 러시아로서 데모, 소요, 폭동, 소란 뭐 그런 말이에요. 형용사 되는 거고 비에크라고 하는 것은 세기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다슈니비에크에서는 17세기 1600년도라고 1600년대라고 하는 요 100년 동안 러시아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이른바 여러 가지 그냥 계층들의 그냥 이제 밀란, 소요, 민중들의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위로를 향한 저항, 사회적인 갈등, 분열 등이 극심했었던 최고조에 달했었던 뭐 그러한 때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집계에 의하면 1600년대 1613년 로마노프 새 왕조가 등장하고 1703년 피오트르 대제가 비트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건설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서구화, 근대화 개혁을 뭐 이제 도입한 그때까지 1613년에서 1703년까지 한 90년 정도 동안의 17세기를 새알려 볼 때 크건 작건 이러저러한 백성들, 민중들의 저항이 없었던 해가 딱 3년, 90년 중에 3년을 제외한 87년은 크건 작건 뭐 수도에서건 지방에서건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소요, 밀란, 전투, 전쟁 등이 내부에서 벌어졌었던 뭐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만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로는 또 팽창했으니 서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게 되고 뭐 그게 이제 드네프르 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강을 관통하는 그 드네프르 강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 드네프르 강까지는 다 진출해서는 옛날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17세기 중반, 뭐 후반에 가까운 시기에 다시금 또 만나게 되고 하나로서 또 이제 뭐 결합하게 되기도 하고. 다음 또 동쪽으로 팽창해가지고서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쭉 팽창하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알래스카 반도, 이제 알래스카와 맞닿은 베링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지막 끝까지 이미 17세기에 다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그냥 17세기라고 하는 요 한 시대는 그냥 러시아 사회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아주 그냥 서로 모순적이고 부딪히면서 납득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서는 아주 흥미롭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외부적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러시아는 이제 그 앞 세대인 16세기 말 뭐 후반까지 이반 그로즈네이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다져놓은 뭐 어쨌건 그 바탕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팽창시켜서는 18세기 피오트르 대제 때부터 추진된 이른바 러시아 제국의 뭐 바탕,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바탕이 되는 영역을 17세기에 확보하고 또한 뭐 그 확보된 것을 근거로 해서는 피오트르 대제라고 하는 절대군주가 이른바 러시아를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선포할 수 있게끔 해준 뭐 이제 그러한 배경이 되는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인 만큼 사회 자체가 그렇게 그냥 격변, 동요, 아주 그냥 뭐 거대한 그런 이제 전환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러한 사회의 이러저러한 매우 혼란한 모습을 담아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크면서도 당연히 그냥 아주 그냥 눈에 뚜렷하게 그냥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또한 역시 17세기에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변화의 많은 부분들 마찬가지로 문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글자로서 문자로서 인간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이제 예술 장르에서도 또한 아주 그냥 이러저러한 많은 변화들 보여주고 또한 그렇게 뭐 겪어내고 있어요. 지도 요거 보면서는 지도 얘기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보도록 하고. 받았지요? 그래요. 모자라요. 그래요, 뭐. 못 받았어요. 자, 가져가세요. 볼까요? 해가지고서 뭐 그냥 약간 타이밍 놓쳤는데 그래도 그냥 같이 봅시다. 해서는 모스크바의 뭐 이제 뭐 이 흥망 해가지고 모스크바의 이제 뭐 부흥 해서는 1261년, 뭐 1533년, 뭐 300년, 200한 80년대는 그냥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뭐 모스크바의 그런 이제 뭐 발전 상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정도였겠구나라고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모스크바의 공후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냥 뭐 이름들 하고서는 그다음 또 뭐 생물연대 이렇게 쭉 나오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밑에 너는 바실리 3세라고 하는 사람, 1505년부터 1533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이반 그로즈너의 이반 4세, 이반 뇌제의 뭐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이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이반 3세 때 그래요.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 볼까요? 그 이제 오른쪽 밑에 칸에 쭉 설명이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먼저 러시아 연대기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147년이에요. 뭐 그래서는 이제 모스크바 입장으로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뭐 이제 건설된 해였다라고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1462년경쯤 즉 이반 3세가 이제 모스크바 대공의 자리에 오를 때 무렵의 정도 영토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깔루가라고 하는 곳, 모스크바 찾았어요.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곳에서 모스크바 찾았습니까? 모스크바 있고, 그다음 그 밑에 깔루가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한 2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있는 소즈달이라고 하는 곳 찾았어요. 소즈달, SUZDAL 해서는 소즈달이라고 나와 있는 곳. 거기에 뭐 황금고리라고 해서 뭐 이야기되는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그 소즈달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옆에 가니까 니즈니 노브고로트라고 있는 곳 보입니까? 보입니까? 해가지고서는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빗금친 곳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리퍼블릭 오브 노브고로트 공국이라고 해서는 그냥 이렇게 뭐 반호처럼 그려지면서 그 글자 쓰여진 거 보이나요? 그 리퍼블릭 시작하는데 보면은 노브고로트라고 있지요. 리퍼블릭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밑에 조금 보면은 노브고로트라고 또 있지요. 그래서 여기 노브고로트는 이제 원래부터 있던 곳이었고, 뭐 지금은 그냥 윌리키 노브고로트, 뭐 위디아 노브고로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카맣게 칠해진 곳에 있는 이곳은 니즈니 노브고로트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노브고로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또 다른 노브고로트입니다. 그냥 노브고로트라는 도시 이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소비에트 시대 때는 고리끼라고 하는 뭐 고리끼시로서 도시 이름 그렇게 적혀 이제 개명되었었죠. 뭐 그 저자 그 막신 고리끼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니즈니 노브고로트입니다. 그래서는 소비에트 시대 때는 뭐 그 사람 기념해서는 도시 이름을 고리끼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소비에트 시대 때 가장 유명했었던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고리곱스카의 아프토마빌 자보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고리끼 자동차 공장 가스라고 해가지고서는 러시아 사람들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요.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쥐굴리라고 하는 뭐 우리 그냥 아반떼급 정도의 이제 자동차들 소비에트 시대 때 그냥 가장 많이 만들어냈었던 뭐 그 공장이 고리키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요 니즈니 노브고로트 여기가 이제 미닌과 포주아르스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그냥 16세기 초 모스크바를 모스크바를 점령했었던 유일을 한 외국인 세력들이었었던 폴란드 플러스 스웨덴을 몰아내는데 이제 국민의용군 조직해서 앞장섰었던 이제 미닌과 포자르스키, 뭐 미닌은 소지달 출신이고 포자르스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공후였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서는 이제 뭐 모스크바를 진격을 하면서는 모스크바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옆에 있는 카잔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 그냥 이렇게 그냥 타타르인들의 본거지처럼 그렇게 비어져 있지요. 뭐 그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도 보면은 저쪽 서쪽에 이제 왼쪽 끄트머리쯤에 그냥 세로로 길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리투아니아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리투아니아, L-I-T-H-U-N-I-A, 리투아니아라고 서쪽에 왼쪽 편에 끄트머리쯤에 그냥 밑으로 쭉 글자 리투아니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찾았나요? 그래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게 뭐 이제 이 빗금친 경계 이제 경계 끄트머리쯤에 있는 도시들. 지금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모스크바에서 거의 옆으로 가면은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프스코프라고 하는 곳. 뭐 이제 1241년 알렉산더 니엡스키가 이제 튜튼 기사단을 이제 서쪽에서 침입하는 걔네들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프스코프. 그다음에 스몰렌스크라는 곳에서 밑에 체르니고프 CHERNIGOV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그게 그 이제 바로 옆에 키예프라고 하는 곳은 아직 리투아니아의 점령으로서 그렇게 표시되고 있지요. 빗금친 영역 바깥에 있잖아요. 아직 이제 폴란드 뭐 사실상 폴란드인들 이미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키예프는 여전히 그냥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여전히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이 크림 반도 위에 보이는 거 크림 반도 찾을 수 있겠어요? 아조프라고 하는 도시 보입니까? 아조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크리미안 하네이트라고서는 나와 있지요. 여기가 그 이제 크림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카네이트, CHANATE라고 하는 게 이제 한스트보, 한이라고 하는 이제 뭐 타타르의 지도자들을 이제 명칭하는 건데 이제 그 타타르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곳, 뭐 그걸 이제 그냥 러시아식으로는 한스트보,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식으로서는 그냥 카네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게 이제 크리미안 카네이트라고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 반도에 살았었던 이제 크림 타타르인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타타르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타타르가 그냥 이만큼 넓게 퍼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쪽은 거의 그냥 유럽 흑해 이쪽까지 있으면 또 타타르가 살았던 영역, 이제 거주했었던 영역은 바이칼 호수, 심지어는 하바롭스크 하는 연해주까지 그냥 타타르인들이 그냥 아주 넓게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의 그냥 유럽 쪽 제일 가까운 쪽에 거주했었던 타타르인들이 이렇게 그냥 흑해 바로 이 면에 있는 이제 크림반도 뭐 따뜻한 초원지대에 있었는데 뭐 이제 이들이 이제 크림반도를 역사적으로서는 꽤 오래 지배했었던 무리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크리미안 카네이트 옆에 보면 아스트라한 카네이트라고서 나와 있지요. 아스트라한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타타르인들, 수도 사라이라고서 나와 있지요. 이들이 사실상 이제 모스크바를 지배했었던 타타르의 지배 시대 때 사실상 모스크바를 지배했었던 이제 타타르인들이 바로 이 사라이라고 하는 곳에 근거지를 둔 아스트라한 영역에 넓게 퍼져 있었던 뭐 이제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카잔 하네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카잔인들 또한 이제 모스크바의 수시를 이제 뭐 모스크바랑 가까이 있는 만큼 이제 훨씬 더 수시로 이제 모스크바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자극했었던 그런 무리들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지도 볼까요? 해서는 이제 러시아의 팽창에서는 1533년에서 1598년까지 나와 있지요. 요때가 사실상 이제 이반 그로즈느이 그리고 이반 그로즈느이의 뭐 군사적인 후신은 이제 뭐 표도르 보리스 고두노프 시대가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옆에 지도에서는 1533년까지 이제 이반 그로즈느이의 바로 앞인 이제 아버지 바실리 3세의 즉위 시대였고 그 옆에 이제 바로 맞닿은 지도는 이제 아들인 이반 그로즈느이가 태어나서 즉위해서 자신의 전성기 때 뭐 넓힌 모스크바
대공국의 영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굵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이반 그로즈네이가 태어날 때 1533년에 영토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빗금친 부분들이 이반 그로즈네이가 팽창시킨 모스크바 대공국의 뭐 영토 영역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가잔이라고 하는 곳, 저기 볼가, 모스크바에서 한 2시 방향쯤에 강 흘러가는데 거기 볼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입니까? 볼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요. 그 볼가 강이 쭉 이제 흘러가면서 가잔이라고 하는 도시 지나가고 1550이라고 쓰는 숫자 적어두고 있죠. 가잔 1552년 점령했었다. 우리 영화에서 잠깐 봤었던 이제 아시아에 나와서 칼 그냥 툭 던져주면서는 이제 그냥 모스크바 가잔 발쇼이, 모스크바 말랭기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던 거 있지요. 그 이제 그는 사람이 이제 가잔의 사신처럼 왔었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반 그로즈네이가 뭐 더 이상 러시아 땅을 침입하는 외적의 무리들 이대로 두고 뭐 러시아가 모욕당하지 않겠다. 그들을 이제 분명히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는 이제 뭐 가잔으로 진격하자. 뭐 그게 뭐 벌을 주자. 나가자니에란 말하고서는 거의 음성적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마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정벌이 이루어진 게 가잔이 1552년이 돼요. 16세기 중반쯤. 그러면서 그 가잔 정벌을 성공하고 그 성공에 대한 기념으로서 모스크바에 지은 게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사원. 그냥 뭐 알록달록한 거 우리 그냥 모스크바 할 때 그냥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거 뭐 그게 됩니다. 그러면서 볼가강 영역의 넓은 영토들을 모스크바 공국이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가잔 역시 볼가강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사마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역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는 사라토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쭉 내려와서는 자리츠인이라고 하는 거 찾아집니까? TSARITSYN 자리츠인이라고 하는 곳 찾아지나요? 자리츠인 자리츠인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오늘날 몰고그라트라고 하는 도시가 됩니다. 소비에트 시대 때는 스탈린그라트라고 하는 뭐 이제 히틀러가 침입했을 때 뭐 여기서 그냥 러시아 소비에트 군대가 막아내면서 이제 그냥 전세를 역전시켜서는 히틀러의 독일군을 몰아내면서 이제 소련군이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곳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 자리츠인이라고 하는 역이에요. 뭐 그때는 그런 이름이었고 자리츠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려오다가 20세기 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대조국 전쟁에서 그렇게 이기면서 스탈린그라트로 잠시 이름 바꿨다가 지금은 다시 볼고그라트라고 하는 뭐 옛날의 이름 자리츠인 다음은 옛날의 이름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면 아스트라하니 요게 이제 볼가강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가는 볼가강의 이제 하류에 있는 이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볼가강이 그냥 쭉 이제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이 넓은 이제 유럽 러시아의 그냥 동남부 지역을 이제 모두가 다 거의 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이제 이반 그로즈네의 그런 이제 뭐 휘하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그냥 빗금 쳐가지고서 우랄세가고 보이지요. 그 우랄 산맥을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넘어서는 이제 우랄 산맥 넘자마자 있는 곳에 있는 튜멘, TIUMEN이라고 하는 튜멘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토볼스크, 시베리아로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17세기에 뭐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16세기 뭐 1500년대 후반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뭐 그렇게 만들어진 셈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는 이제 러시아의 서방 진출해서는 1640년에서 1667년이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17세기 러시아가 왜 이제 유럽 가까운 서쪽으로도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으로도 팽창했다라고서는 내부에서는 그냥 극심한 혼란, 동요, 불안을 겪고 있었는데 외부로는 팽창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팽창한 외부 중에서 유럽에 가까운 서쪽 지역으로 팽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640년, 1667년 하니까 이제는 17세기 중반 무렵이 되겠지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그냥 뭐 이제 가시 모양, 이제 격자 모양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1640년
경의 문제, 뭐 러시아 공국의 거의 뭐 영토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 모스크바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하면서 그냥 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빗금 친 지역들, 그러니까 빗금을 이렇게 그냥 사선으로 친 지역이 이야기했었던 1667년 폴란드와의 모스크바 공국의 전쟁에서 모스크바 공국이 승리하고 그 승리의 대가로서 확보한 드네프르강,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키예프 루스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내륙 수은 강이었었던 그 드네프르강, 그 드네프르강을 경계로 해서는 모스크바에 가까운 쪽에 있는 가운데 영토는 사실상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영역이 지금 요 지도에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는 뭐 그 확보한 영역에 있는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계속 나오네요.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안드로소보라고 하는, 여기서 뭐 조약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제 폴란드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여기서 강화 조약이 이루어져서는 러시아가 폴란드로부터 이러이러한 정도 영역은 우리 걸로 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래서는 역시 이제 밑에 빗금친 넓은 부분에 이제 스타로두프, 그 다음에 거기에 빗금친 넓은 부분 가운데쯤에 이스턴 우크레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 보이나요? 우크라이나 동부라고 하는 곳. 이제 요 지역이 즉 드네프르 강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이제 대공국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폴란드, 뭐 사실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들의 지배로부터 다시 회복한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영토가 될 겁니다. 모스크바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땅인데 이제 힘이 없어 이제 몽고에게 멸망당하고 타타르에게 지배당할 때 우리는 타타르에게 지배당했고,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저쪽 남쪽 지방에 그냥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발달한 비옥한 영토, 아주 그냥 문화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제 훌륭한 도시들은 폴란드인들이 지배를 받다가 우리 이제 모스크바가 세력이 커지면서 우리들이 지배했었던 타타르인들 우리 스스로 물리쳐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점 팽창해서는 옛날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땅이었는데 역시 서쪽에 있던 라틴 가톨릭, 이제 라틴 이단, 로마 가톨릭을 믿던 폴란드인들에게 점령당해서 괴로워하던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이제 우리 땅을 우리 모스크바가 다시 회복했다. 뭐 이게 모스크바 쪽의 뭐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넓은 지역이 키예프라고 하는 곳, 이스턴 우크라이나 밑에 이제 키예프라고 하는 곳 보이지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동부라고 하는 글자 위에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보입니까? CHERNIGOV,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키예프 밑에 있는 페리아슬라블라고 하는 곳. 뭐 지금 보이는 여기 이제 키예프, 그 다음에 체르니고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페리아슬라블, 이제 요 세 도시가 키예프 루스 시대 때 뭐 이제 가장 이제 초기에 번성했었던 이른바 가장 중요한 세 도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폴타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세취라고 하는 곳이 있고, 뭐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은 자포로지에라고 하는 곳 보입니까? ZAPOROZHE, 자포로지에라고 하는 곳 찾았어요. 제일 아래쪽쯤에 보면은 자포로지에. 이 자포로지에가 이제 레핀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 이제 그 카자크인들 이제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요 자포로지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취라고 하는 뭐 그런 지방들쯤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뭐 러시아가 이렇게 확보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그 밑에는 여전히 이제 크림 타타르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발칸반도 쪽으로 조금 움직인 곳에는 오토만 임파이어 해서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발칸 대륙, 그 다음에 유럽의 동남부를 오스만 투르크인들 이제 여전히 이제 뭐 17세기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는 이제 거기 웨스턴 우크레인이라고 하는 곳, 그 옆에 보면 이제 이스턴 우크레인, 그 옆에 웨스턴 우크레인이라고 있지요. 넓은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곳에 서부 우크라이나가 나와 있지요. 요 서부 우크라이나
키에프 루스 시대 때 역시 그냥 키에프 루스의 이제 일부분이었으나 아직 17세기 중엽까지도 아직 이제 뭐 통일되지 못하고 뭐 여전히 폴란드인들의 지배를 받던 그 지역 우크라이나 서부가 됩니다. 그래서는 이 우크라이나 서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폴란드인들의 뭐 이제 좋건 싫건 지배와 영향력에서 아주 오래 400년 넘게 있었던 이만큼 그들은 뭐 알게 모르게 폴란드를 통해서는 이른바 조금은 서유럽적인 영향에서 뭐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뭐 노출되어 있었고 뭐 지내게 되었어요. 뭐 그러면서 점점 이제 폴란드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뭐 당연히 뭐 혈통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슬라브인들이지만은 이른바 이제 또 종교를 믿는 슬라브인으로서 역시 같은 슬라브인이지만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인들과는 다른 우리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제 생각 질문들을 그냥 아주 그냥 조금은 오래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었던 뭐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화이트 러시아라고선 있지요. 요게 이제 오늘날의 뭐 이제 벨라루스라고 하는 백러시아가 됩니다. 그 조금 위에 민스크라고 하는 곳 이게 오늘날 벨라루스의 수도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리투아니아라고선 나와 있네요. 리투아니아라고 해서 빌나라고 하는 곳 도시 보입니까? VILNA 빌라라고서는 뭐 이제 빌리우스 이제 리투아니아식 명칭으로서는 이제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소비에트 시대 때 뭐 좀 더 전 세계에 널리 유명해진 소비에트 이제 러시아식 이름으로서는 빌니우스라고 이야기된 이곳이 바로 역사적인 명칭은 빌라라고서는 그렇게 하는 오늘날 리투아니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왼쪽 옆에 이제 프러시아라고 나와 있지요. 프러시아 보이나요? 프러시아는 러시아랑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 정도는 구별하세요. 프러시아는 앞에 그냥 러시아 하다 앞에 피 하나 슬쩍 붙인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 프러시아는 뭐 영어식으로는 프러시아로 쓰지만 사실은 이제 게르만 민족의 일파로서는 프로이센이라고 말하는 곳이 여기 프러시아예요. 프로이센이라고 말하는 곳. 그 다음에 거기 퀘니스베르크라고서는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이제 프러시아의 이제 중심 도시처럼 퀘니스베르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가 소비에트 시대 때는 뭐 어디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여기가 소비에트 시대 때 칼리닝그라드라고 말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퀘니스베르크가 누구 고향인가요? 누가 이 퀘니스베르크 출신이던가요? 평생 퀘니스베르크에 살았었던 철학자. 그가 오후에 산책하면은 바깥의 농부들이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시계를 맞추었다라고 하는 약간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일화도 전해져 오는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프러시아의 뭐 이곳이지요. 뭐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이게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러시아의 소련에게 패하면서 소련이 독일로부터 일종의 뭐 전승의 대가처럼 이제 획득한 가장 서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영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련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제 소련으로 편입되어 있는 뭐 지금은 러시아 연방으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칼리닝그라드라는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뭐 여기 하여튼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조금만 보지요. 러시안 이스트워드 익스펜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진출에서는 1478년에서 171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제 요 우랄 산맥 건너서 이제 시베리아의 넓은 영역입니다. 넓은 영역인데 그냥 어지럽게 막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강이고 그 다음에 강 중간쯤에 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도시들이 언제 러시아인들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는지 이제 설립이 뭐 건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쭉 표시해 놓고 있어요. 보면은 뭐 제일 왼쪽 끝으로 넘어가서는 보면은 오츠크에 보이나요? 시 오브 오츠크라고 해서 오츠크에 보입니까? 오츠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냥 도시 오츠크라고 하는 도시 1649년 그러니까 17세기 그냥 거의 뭐 중간쯤에 벌써 여기 오츠크에까지 이제 러시아가 팽창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냥 아주 일찌감치부터 그냥 뭐 시베리아로 진출을 하고 그냥 이 극동 지역까지 그냥 뭐 도달한 게 이미 17세기 중반 그냥 벌써 여기까지 그냥 뭐 도착했었다라는 거. 그 제일 위에 거기 감차트카 반도 위에 저기 보면 이제 아나드이르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ANADYR 해서 아나드이르라고 하는 거 보이지요? 여기 또한 1649년
여기까지 왔으면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베링 해협이고 그거 싹 건너가면 이제 알래스카 되잖아요. 그래서는 17세기 중반에 사실상 시베리아의 넓은 영역이 이미 러시아 제국 뭐 이제 모스크 이제 로마노프 왕조에 의해서 개척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시베리아 북쪽은 사실상 거의 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내지는 뭐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냥 집단적으로 조직된 힘으로써 모스크바에 맞설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이제 세력을 갖춘 곳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전체가 뭐 모스크바 중심의 로마노프 왕조의 세력권 하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뭐 이제 위 점령된 시베리아 북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씩 시베리아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시베리아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면 이제 남쪽은 위쪽 이제 위도가 높은 위쪽보다는 확실히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어느 정도 상업이나 뭐 이렇게 좀 발달되어 있으면 그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훨씬 더 이제 예를 들어서는 뭐 청나라라든지 이제는 그 지역에 그냥 만주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제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등의 뭐 저항은 그냥 요 시베리아 북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격렬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간이 훨씬 더 걸렸으나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이미 이 시베리아 전체는 뭐 이제 극동, 연해주, 태평양과 맞닿은 이 영역까지 사실상 뭐 러시아의 지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만합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볼까요? 내려와서는 거기 그냥 보면은 바이칼 호수 찾았어요. 레이크 바이칼이라고서는 밑에 설명 쭉 나와 있는 박스 그냥 그 바로 위에 있지요. 바이칼 호수 옆에 이르쿠츠크가 건설된 게 1652년. 즉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여기에 원래 그냥 이쪽 원주민이 살던 곳을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 중심의 이제 러시아 군대가 점령을 하고 러시아의 식민지처럼 삼은 게 1652년 17세기 중반 뭐 이때 이미 그냥 이제 다 점령했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지요. 아까 봤었던 오츠크 아느이드르 같은 이제 위쪽은 오히려 1649년 좀 더 빨랐고 이르쿠츠크 이쪽은 1652년 좀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항이 약간 위로 먼저 점령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베리아 전체를 이제 그냥 보섭해 나가면서는 뭐 차지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 있고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라고 하는 곳 1659년 뭐 여기도 역시 점령하고 알바진이라고 하는 곳 1665년 뭐 그렇게 점령하면서는 이제 점차 하면서는 이제 뭐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뭐 이제 극동 연해주 지역까지 뭐 점령을 다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와서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니콘의 개혁과 교회 분열 4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냥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반란의 계절 여기 잠깐 볼까요? 반란의 계절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분다슈네백 소요의 뭐 세기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17세기 뭐 러시아 사회에서 그냥 뭐 조금은 뭐 한시도 그냥 조용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뭐 그 중에서 굵직한 것들만 그냥 몇 개 꼽아 보아도 모로트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농민 반란, 이제 기근, 이제 가뭄이 오래되자 그냥 뭐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해서는 그냥 중앙정부에 대해서 일으킨 폭동 가까운 성격이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솔로프키 수도원의 이른바 종교개혁 반대 투쟁. 솔로프키 수도원 우리 언젠가 한번 사진이랑 조금 봤었지요. 봤었는 거 솔로프키 그냥 저 북쪽에 있는 그 수도원 거기에 모여가지고서는 이른바 이제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저항적 세력들이 솔로프키 수도원이라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끝까지 우리 그냥 결사적으로 뭐 항전하고 반대한다. 차라리 그냥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냥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랬었던 게 이제 요 1660년대 또 중반의 일이기도 했어요. 옆에 러시아 보입니까? 이제 이후 1667년 이후 종교개혁 반대파들은 공식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축출이 되었어요. 뭐 이제 1666년, 67년 뭐 아이러니한 때입니다. 모스크바는 이른바 이제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키예프 루스 시대 때 뭐 영토의 상당 부분을 키예프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외적으로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내부에서는 교회 분열이 공식화된 게
것도 이 1667년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이때까지 이제 교회 개혁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무리들, 뭐 처음에는 이제 공식 교회 입장에서는 회유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냥 그들의 저항이 거세자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쟤네들은 우리랑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무리들이다. 쟤네들은 한마디로 그냥 교회를 깨자고 하는 무리들이니 쟤네들은 이른바 뭐 분열을 일삼는 무리들로서 분리적 이제 분파주의자들이다. 라고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분리주의자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냥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러시아에서 라스콜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쥐아볼의 주인공 이름 누구던가요? 라스콜리니코프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라스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그라진의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1667년부터 1671년 이제 볼가강 하류에서 이제 뭐 자리 잡고 있었던 스탠카라진이라고 하는 러시아 역사에서 그냥 농민 반란 했을 때 그냥 뭐 딱 그냥 이 스탠카라진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한 명 떠오릅니다. 이름은 원래는 스테판이던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 애칭처럼 스텐카라고 부르고 라진이 성이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요 인물들 스탠카라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에 대한 농민 반란이 볼가강 하류를 중심으로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표트르 대제에 의해 처형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자르의 친위대들 스트렐츠이라고 하는 친위대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뭐 우리로 치자면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음 뭐 이 자르와 가까운 곳 핵심적인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17세기 러시아는 그냥 아주 그냥 이러저러한 그냥 뭐 반란의 시대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됐지요. 이제 뭐 지도로 해가지고서 약간 보는데 이제 뭐 이제 1667년 그 안드로소보 조약을 인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뭐 승리하면서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이제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뭐 그를 통해서는 다시금 이제 러시아가 조금 이제 뭔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뭐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꼈었던 뭐 그런 사건이 된 때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랑 뭐 레치 파스팔리타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가 중심이 되어서 리투아니아까지 포함하고 이제 폴란드 뭐 우리식으로는 우리 서양사에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중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러시아식으로서는 뭐 이제 레치 파스팔리타라고서는 이제 폴란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이제 레치 파스팔리타라고 하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중왕국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이제 중부 유럽의 넓은 지역을 다스렸었던 폴란드인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역사가 바로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중왕국 이때였어요. 뭐 이름은 리투아니아도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폴란드인들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폴란드인들의 역사에서는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중왕국 레치 파스팔리타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던가요? 지동설 주창한 사람. 그 이전까지 그래요. 코페르니쿠스지요. 코페르니쿠스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혈통이 어디예요? 코페르니쿠스 혈통이 어딘가요? 폴란드예요. 그 코페르니쿠스 폴란드가 이른바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뭐 16세기 중반 이때가 바로 이제 이 레치 파스팔리타라고 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중왕국의 최전성기였었던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는 뭐 오늘날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라고 하는 곳이지만 폴란드의 경주와 같은 그냥 아주 오랜 역사적인 문화적인 도시는 크라코우라는 곳이 있어요. 크라코프라고 말하는 곳. 그 크라코프에 있는 이제 대학 뭐 아주 그냥 역사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있었던 코페르니쿠스가 발명을 할 정도로 뭐 이제 때 당시 14, 15, 16세기 요때 이제 유럽 중앙부를 지배했었던 폴란드의 세력은 정말로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냥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크고 강하고 무식한 나라 러시아, 작고 강하고 예리한 나라 독일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끼어서는 그냥 이제 순환을 그냥 근대에 이르게 되면서 엄청난 순환을 겪었다라고 폴란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같은 슬라브인으로임에도 자신들을 더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점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 그닥 뭐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뭐 어쨌건 뭐 러시아가 이제 요 폴란드를 상대로 해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 원래 키예프 루스이 우리 땅이었는데 몽고에 의해서 멸망될 때 사실 우리가 몽고가 더 이상 유럽으로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파제처럼 막아준 역할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린 타타르에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럴 때 쪼개진 우리를 폴란드 너네들이 우리 이제 너네들 가까운 영토는 다 너네들이 접수하고 너네들이 다스리지 않았냐. 원래 그 키예프 루스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또 우리 슬라브인들 동슬라브인들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곳을 지금 세력이 강력해진 모스크바 우리가 그곳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모스크바 생각이었고, 또 폴란드 생각은 그건 무슨 소리? 어쨌건 지금 우리가 영역인데 지금 너네들이 명백히 우리의 침입자다. 뭐 이렇게 폴란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민중들, 그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사실상 하나로 규합시킨 것은 카자크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계층이었어요. 그 카자크들이 이른바 보아하니 자신들을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이미 가혹하게 지배하고 있던 폴란드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같은 슬라브인이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역시 같은 정교도를 믿는 모스크바, 그들이 우리들에게는 차라리 나을 것이다라고서는 이제 흐멜리츠키라고, 보그단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이제 카자크의 지도자 아타만, 헤트만, 게트만이라고 하지요. 그 아타만이 이제 모스크바랑 손을 잡은 게 1654년. 그러면서 그게 페리아슬라브 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이만큼 이 드네프르강 중심으로 해서는 이 드네프르강 이제 동쪽에 있던 영토가 다 이렇게 뭐 편입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이제 그 안드루소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게 조약 비문, 그건 이제 조약 비문 근처에서 여러 가지 그냥 카자크인들, 뭐 당시 당대 이제 복장을 갖춘 뭐 사람들, 약간 좀 진감이 약간 좀 역사적 명소처럼 해서는 이제 뭐 기념 공연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다 이제 새겨진 요 비석, 이제 요 비문이 들어간 요 비석이 있는 요게 이제 요 비석이 되고, 거기는 연도 이렇게 11667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되게 그냥 좀 뭐 기록하려고 합니다. 안드루소브라는 스몰렌스크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스탄 카라진의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러시아 민요인데, 이제 이 스탄 카라진, 뭐 한 가지 약간 뭐 조금 그래야 될 것은, 우리 그냥 얼핏 생각에 그냥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은, 뭐 오늘날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서는 당장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2018년 내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 내년에 또 나올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또 당선이 되면은 푸틴이 앞으로 또 6년간 또 러시아를 다스린대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는 푸틴 할 만큼 했으면 되겠지, 이제 뭘 또 계속 나와 해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푸틴이 말고 좀 뭔가 좀 정치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은근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는 지난 일요일도 막 시위도 막 좀 꽤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체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등등 해보면은 뭐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라든지 뭐 조작 여부 이런 걸 차치하고, 일단은 발표되는 결과로 판단컨대 러시아인들의 뭐 당연히 아직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한참 이제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전체적으로 봐서 절반,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절반 내지는 좀 더 잡으면은 3분의 2 정도, 66, 7%에서 50%가량의 러시아 사람들이 2018년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푸틴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을 찍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절반에서 3분의 2쯤 돼요. 푸틴 입장에서 왜 대통령 선거 안 나오겠어요? 지금 1년 전에도 벌써 그 정도의 자신에 대한 지지도 찬성도인데, 대통령 선거 임박하면은 어떻게 또 잘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당연히 올라갈 테고, 뭐 당선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테고, 지금 마땅한 정치적인 경쟁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푸틴은 또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서방에서는 러시아 사람들 정말 개념 없다. 그러니까 월급 조금 더 주고 그냥 연금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서는 사실상 독재자는 다름없다시피 나라를 저렇게 그냥 20년 가까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저런 사람을 계속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냐라고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신문 같은 거 국제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비판적인 기사가 훨씬 더 많아요. 러시아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괜히 그냥 옹호를 하거나 좀 감싸주거나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 민중들은 사실 옛날부터 결코 자르에 대해서, 황제의 권력에 대해서, 최고 지배자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적이진 않았었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했고 끊임없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뭐 들고 일어났던 게 러시아인들이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올해 딱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세계사에서 혁명을 통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정치 체제를 바꾼 나라 러시아하고 프랑스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보면은 러시아인들이 결코 그냥 아주 그냥 우매한 민중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뭐 위에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갔었고 오히려 독재자를 반기고 오히려 독재자가 강하게 자신들을 억압해 주는 것을 뭐 즐길 정도의 뭐 마조이스트적인 그런 이제 취향을 가졌고 뭐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스텐카라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 1660년대, 70년대 볼가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농민 반란의 지도자로서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신, 만약 그런 게 무엇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스텐카라진이라고 하는 저 인물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뭐 그렇게도 당연히 다 생각합니다. 스텐카라진에 관한 이야기, 민요, 노래 같은 것들, 뭐 기타 등등의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야사 수준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는 스텐카라진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의 그냥 뭐 농민 반란 지도자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스텐카라진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상징되는 러시아인들의 조금은 쉽게 굴복당하지 않는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체념하고 그냥 권력의 뜻에 따라만 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하나의 보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볼 거는 이제 스텐카라진이라고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노래 민요에다가 그래요. 그 민요를 약간 이제 편곡을 하고 거기다가 1906년인가 8년인가 러시아 최초의 영화예요. 러시아 최초로 찍은 이른바 상업 영화에서 그 영화의 줄거리를 삼아서 보여주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이 스텐카라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무성 영화입니다. 장면들이 스텐카라진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래 가사 이렇게 됩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섬을 떠나 깊은 강으로 이자 오스트로바 나스트르주엔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옆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러시아어 이제 가사 나오는 거 오른쪽은 그냥 뭐 적당하게 제가 그냥 번역한 겁니다. 뭐 내용 볼까요? 섬을 떠나 깊은 강으로 넓은 강물결로 온갖 그림 그려놓은 빠른 배가 나아간다. 뱃머리에는 스텐카라진이 공주를 안고 있네. 페르시아의 공주예요. 자기가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세력이 강성해질 쯤 누군가가 페르시아 공주를 납치해와서는 진짜 페르시아 공주인지 아닌지는 조금 불분명하나 어찌되었건 페르시아의 공주를 납치해오듯이 해서 스텐카라진에게 일종의 아부를 위해 뭐 진상하듯이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카라진이 뭐 이제 이국적인 그런 페르시아 공주에 그냥 흠뻑 빠져 있자 진짜 스텐카라진을 평생 이제 뭐 이 반란군을 이끌면서 모셔왔던 그 주변 인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대장에 말이야 여자 하나 오니까 그냥 여자한테 푹딱 빠져서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뭐 어떡하자는 말이야 막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스텐카라진이 이제 자신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주를 뱃머리에서 볼가강에 던져버려요. 러시아적이지요. 그래가지고 공주를 뱃머리에서 이제 볼가강에 던져버리고 나는 일단 공주 따위에는 관심 없고 난 여전히 너네들과 함께 결국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전진할 뿐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었는데 어찌되었건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 내용 뭐 조금은 약간 황당하고 그러긴 한데 그 내용을 이제 그냥 삼은 거예요. 배 뒤쪽에서 투덜거리는 불평소들이 우리를 계집과 바꿔 밤새도록 그년만 끼고 앉더니 아침엔 자기가 계집이 되어버렸네. 이제 그냥 뭐 남자도 아니다. 그냥 이제 뭐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찾아볼 수가 없다. 아주 그냥 좀 비난하는 거죠. 이런 빌평과 비웃음을 들은 성난 우두머리는 무지막지한 손으로 페르시아의 공주 몸을 휘감았네. 검은 눈썹을 찡그리고 소낙비는 다가오는데 우두머리의 눈에는 성난 핏발이 잔뜩 일어서네. 이제 스텐카라진 직접 말이죠. 난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이 싸움에 목을 내놓겠다. 호령하는 라진의 목소리는 온 강에 울려 퍼지네. 페르시아의 공주는 눈을 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마디도 없이 술 취한 우두머니의 말을 듣고 있네. 볼가강이여 볼가강이여 우리의 젖줄이여 러시아의 강 볼가강이여 넌 보지 못했단 말이냐 논강 가자크의 신념을.
영혼이 자유로운 이들 사이에 싸움이 나지 않도록 볼가강이여 볼가강이여 우리의 어머니 볼가강이여 여기 미인을 선물로 받으라. 카자크 무리들 사이에서 뭐 그러니까 그냥 힘껏 아름다운 공주를 우두머리는 들어올려 그리고선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네. 멀리 사라져가는 파도 속으로. 이게 뭔 짓이야 대장 당치 왜 그래? 옆에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도 공주를 갖다 강물 속에 던지니까 아니 왜 그래 대장 왜 그래? 아이고 이 당치 이게 무슨 야 춤춰 목청껏 노래 불려 이제 할 수 없네. 뭐 여자는 빠졌고 이제 죽겠네. 그럼 우리 그냥 이제 그 진혼이라도 하자 해가지고서는 춤추고 노래 불러. 뭐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무리들은 뭐 시끌벅적하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미 쌍관하면서 그냥 페이드아웃 되지요. 제 1년의 노래 다시 되풀이 됩니다. 섬을 떠나 깊은 강으로 넓은 강물길로 온갖 그림 그려 넣은 빠른 배가 나아간다. 뭐 요게 이제 뭐 노래 가사예요.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들으면은 멜로디 왠지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다라는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전체 화면에 안 나와. 요거는 이제 그냥 포스터들 이제 1908년 영화가 러시아 이제 최초의 무성 영화로서 이 이제 스탠 카라진의 이야기를 저렇게 영화를 찍을 때 뭐 이제 영화 뭐 광고하던 포스터들, 그다음 또 영화를 위해서 뭐 오케스트라 편곡한 것, 뭐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 소개 잠깐 나옵니다. 스탠 카라진, 파니조바의 볼니제에서는 이제 볼가강 하류의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제 한 8분 정도의 짧은 무성 영화예요. 이제 뭐 대본 쓴 사람, 그 다음에 촬영기사 드란코프, 그 다음에 알렉산드 드란코프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감독이에요. 뭐 저 사람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미녀 나로드나의 베스냐 스탠 카라진이 이제 뭐 앞에는 지금 사실은 광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첫 줄 가사 나오는 겁니다. (1908년에) 찍은 무성 영화예요. 화면에 보이는 거. 삼 절이었어요. 4절.
숲속에서의 뭐 이러저러한 연회 먹고 마시고 무성 영화니까 중간에 자막처럼 그냥 뭐 카드를 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상황을 설명하지요. 어차피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스탄카라진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냥 뭐 전래 동화처럼 그냥 저렇게 짧은 설명과 함께 여기 보이는 긴 머리의 저 여자 페르시아 공주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떤 상황이고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용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카자크 춤도 곱하기라고 하는 카자크 춤이지요. 페르시아 공주를 제거하자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무리들의 음모 하면서는 그냥 이제 야 우리 두목이 너무 여자한테만 빠져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 하고서는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페르시아 공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서는 이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하는 장면 같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저들이 라진이 이제 여자애가 너무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여자를 우리가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서는 공주를 제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쪽 페이에요. 던지기 직전에 인형이었지요. 그 전까지 사람이었는데. Что такое было в то время? 봤어요, 아까? 여기까지 사람입니다. 던지기 직전에는 뻣뻣하고 완전 그냥 호수아비 같은 인형이지요. 뭐 사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뭐 마지막 장면이 약간 이제 코믹하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스탠카라진이라고 하는 뭐 저 인물 뭐 뭐라고 할까나 일종의 뭐 저항의 아이콘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뭐 그거는 명백합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거의 다 했어요. 뒤에 뭐가 조금 남아 있는데 카자크 이야기 약간 남아 있지만은 뭐 카자크 이야기 요거는 이러저러한 것들 사실상 수업에서 거의 다룰 타이밍이 없어가지고서는 일부러 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카자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서는 그냥 뭐 끝내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7세기 문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얼른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나오는 시베리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보면 연육 식민지 국지랑 맞닿아 있다 해가지고선 시베리아에 매우 그냥 특수한 그런 이제 뭐 상황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 그냥 복사해 온 거니까 요거까지도 가져가세요. 내가 다시 들고 가니까 무거우니까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잃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시 들고 와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장짜리. 한 장짜리 하나 더 있어요. 그래. 남는 거는 주세요. 다음 시간에 뭐 온 학생들 줘야 되니까. 모자라나요, 어디? 어떤 거?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다 받았어요. 뭐 다 받았으면 이제 가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